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하던 사랑방의 정적을 단숨에 찢어 발겼다. 귀하디귀한 청아백자 연적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안에 담겨 있던 맑은 물이 사방으로 튀어 갓쓴 양반들의 도포 자락을 적셨다. 방 안에 둘러앉아 있던 땅문서 거강꾼들은 기겁하여 뒤로 물러났고 상석에 앉아있던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딸을 노려보았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 서령이 서 있었다. 곱게 빗어 넘겼던 쪽진 머리는 헝클어져 몇 가닥이 이마 위로 흘러내렸고 옥색 저고리의 고름은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녀의 가짚은 어깨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으나 부친을 쏘아보는 그 눈빛만은 굶주린 아모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방바닥에 놓인 논문서를 낚아채어 가슴에 품으며 악을 쓰듯 외쳤다. 안 됩니다. 이 논문서에는 절대로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피를 토하시며 지켜낸 우리 집안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아버님께서 기어이 이 땅을 팔아치우시려거든 차라리 이 불효녀의 목을 먼저 베고 가시옵소서. 사랑방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차갑게 가라앉았고 김진사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변해갔다. 점잖은 채통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에게 있어 여식이 외간 남자들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아비의 앞길을 막아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패륜이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장죽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서령의 어깨를 향해 내리쳤다. 이 발칙한 년, 네가 감히 어디라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아비가 하는 일에 계집이 끼어들다니. 내가 너를 그리 가르쳤더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서령의 입술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독하게 버티며 눈을 부릅떴다. 거강꾼들은 혀를 차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고 김진사의 체면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짓밟힌 뒤였다. 서령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과 한탄의 핏물이었다. 그녀가 이토록 모질게 구는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가 그 땅을 팔아 고작 며칠간의 시회를 열어 술판을 벌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양에서 내려온 콧대 높은 선비들과 어울리며 시를 읊고 풍류를 즐기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던 김진사는 자신의 빈곤한 살림살이가 남들에게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던 위인이었다. 고가는 비어 쥐새끼조차 드나들지 않고 안방의 병풍 뒤에는 곰팡이가 쓸어가는 형편이었지만 그는 갓끈을 고쳐매며 헛된 명분만을 되찾았다. 이번에 도성에서 유명한 대제학의 자제가 낙향한다는 소식을 들은 김진사는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성대한 연회를 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안의 마지막 남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와 평생을 일구었던 문전 옥답을 팔아치우려 했던 것이다. 서령에게 있어 그 땅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매년 가을이면 누런 나락이 고개를 숙여 식솔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던 젖줄이었고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신성한 유산이었다. 그것을 고작 하룻밤의 허영과 맞바꾸려는 아비의 작태를 그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서령의 절박한 심정을 알아주기는커녕 손가락질하기 바빴다. 김진사의 집 담장 너머로 고성이 오가고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오자 동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다. 세상에. 김진산의 딸년이 아비 멱살을 잡을 듯이 대들었다지. 뭔가 어머나. 독하기도 해라. 아무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그렇지.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다니 천벌을 받을 게야. 그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니 결국 딸 자식이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먼.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고 서령은 순식간에 인근 고을에서 가장 드세고 못돼 먹은 불효녀로 낙인 찍혔다. 서령은 방 안에 갇혀 퉁퉁 부은 뺨을 어루만지며 캄캄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켰다. 효절한 무엇인가? 부모가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보고도 순종하는 것이 효인가? 아니면 욕을 먹더라도 부모의 잘못을 바로잡아 집안을 지키는 것이 효인가?
서령의 어린 가슴은 그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파탄 눈을 한 김진사가 서령을 사랑방으로 불렀다. 방 안에는 어제 깨진 연조각들은 치워졌으나 바닥에 밴 먹물 자국은 여전히 선명하여 어제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었다. 김진사는 서령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식어버린 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너 같은 폐륜아를 내 집에 둘 수 없다.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조상의 이름을 더럽힌 죄. 죽어 마땅하나 내 혈육이라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서령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각오한 바였다. 김진사는 힐끔 서령의 눈치를 보더니 짐짓 엄한 척 목소리를 높였다. 강 건너 최진사 댁으로 출가하거라. 이미 매파를 통해 이야기가 끝났다. 혼례는 사흘 뒤다. 더 이상 토를 달지 말고 짐을 싸거라. 최진사 댁이라면 이 고을에서 김진사네보다 더 몰락하여 끼니조차 있기 힘들다는 그 집안이었다. 게다가 그 집 아들은 책만 파고드는 새님에 노모는 병져 누운 지 오래라. 시집가는 처자들 사이에서는 기피 대상 1호로 꼽히는 곳이었다. 아버지는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찮고 눈에 거슬리는 혹을 떼어버리듯 사지스디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혼례 준비라고 할 것도 없었다. 팔려다 실패한 논문서는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혔고 서령은 어머니가 남긴 낡은 비단 옷 한 벌을 수선하여 입어야 했다. 마당에는 초라한 상이 차려졌고 하객이라고는 동네 구경꾼 몇 명과 억지로 끌려온 친척들이 전부였다. 신랑인 최선비는 깡마른 체구에 헐렁한 관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눈빛은 선해 보였으나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없고 유약해 보였다. 서령은 족두리를 쓴 채 무표정한 얼굴로 절을 올렸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재와 같았다. 아버지는 딸이 떠나는 순간까지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오히려 가서 죽어 귀신이 되더라도 이 문지방을 다시 넘을 생각은 말거라 하며 매몰차게 돌아섰다. 서령은 가마에 오르기 전 자신이 나고 자란 집을 한번 뒤돌아보았다. 기와 지붕 위로 자라난 잡풀들이 가을바람에 쓸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아버지의 말씀대로 저는 죽어서도 이 집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고 보십시오. 제가 불효녀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어리석으셨는지 언젠가는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가마가 덜컹거리며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 서령은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족두리 아래로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러내렸다. 그녀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임이 분명했다. 최진사 댁은 소문보다 더 처참한 형색이었다. 대문은 반쯤 기울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가마에서 내린 서령을 맞이한 것은 하인들의 활기찬 인사가 아니라 부찬 바람 소리와 기침 소리뿐이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노파의 기침 소리는 마치 폐가 찢어지는 듯 고통스럽게 들려왔다. 신랑 최선비는 쭈뼛거리며 서령의 눈치를 살피더니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추한 곳에 오게 하여 미안하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니 무난 인사는 나중에 드려도. 그의 말은 힘이 없었고 가장으로서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령은 화려한 가마 대신 덜컹거리는 수레에 실려온 짐 보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책 몇 권과 낡은 옷까지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 하나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그날 밤 신방에 앉은 서령은 촛불 그림자가 일렁이는 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신랑은 서책을 읽는다며 윗목에 앉아 있었지만 책장은 한참 동안 넘어가지 않았다. 서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 심지를 돋우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방님, 글 공부도 좋지만 당장 내일 아침 거리는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선비는 당황하여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것이 곡간의 보리가 조금 남았을 터인데. 서령은 코웃음을 쳤다. 오면서 보니 부엌 아궁이에는 냉기만 가득하고 장독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리 몇 줌으로 며칠을 버티시렵니까?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예리하여
최선비의 뼈를 때렸다. 서령은 거칠애와 체면 때문에 망해가는 친정을 보며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었다. 굶어 죽은 양반은 개보다 못한 법이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심했다. 불효녀라는 낙인이 찍혀 쫓겨났지만 이곳에서마저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화려한 신부의 원삼을 벗어던지고 낡고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다. 내일부터 저는 밭으로 나가겠습니다. 서령의 선언에 최선비는 기겁을 하며 손을 저었다. 아니, 부인 그게 무슨 당치 않은 소리여. 사대부가의 며느리가 어찌 천한 것들이나 하는 밭일을 한단 말이오. 나무새스럽게. 서령은 싸늘한 눈빛으로 남편을 쏘아보았다. 나무새스러운 것이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까, 아버님? 어머님 약값은 고사하고 당장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데 앉아서 공자왈 맹자왈만 찾으시렵니까? 서령의 기세에 눌린 최선비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서령은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친정에서 못다 한 효도. 아니 친정아버지가 짓밟아버린 그 삶의 의지를 이곳 시집에서 기필코 꽃 피우겠노라고. 비록 시작은 쫓겨난 불효녀였으나 그 끝은 결코 초라하지 않으리라. 창밖에는 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서령의 눈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억울함과 오기로 시작되었으나 훗날 이 쓰러져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울 거대한 등불의 시작이었다. 새벽닭이 때를 치기도 전 희뿌연 여명이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 때 서령은 이미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뼈마디를 시리게 했지만 그녀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매무새를 단정히 했다. 어제 입었던 혼례복은 곱게 개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고 대신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입었다는 색이 바래고 해진 무명 저고리와 몽당 치마를 꺼내 입었다. 소매는 거추장스럽지 않게 걷어붙이고 허리춤에는 질긴 광목끈을 단단히 동여매었다. 부엌으로 들어선 서령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아궁이에는 언제 불을 지폈는지 모를 재만 수북했고 부뚜막 위에는 이 빠진 사기그릇 몇 개가 뒹굴고 있었다. 쌀독 뚜껑을 열어보았으나 바닥을 긁어도 한 줌이 채 되지 않는 묵은 보리쌀뿐이었다. 서령은 한숨 대신 입술을 앙다물었다. 이것으로 새 식구의 아침을 때워야 한다. 그녀는 표주박으로 물을 떠 보리쌀을 씻기 시작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손등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 시각 건넌방에서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신랑 최선비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다. 그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놀라 잠이 깬 듯했다. 마당에 나와 서령의 모습을 본 최선비는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부인, 지금 그 차림새가 대체 무엇이오? 마치 종년들이나 입을 법한 옷을 입고 남들이 보면 양반 체면에 먹칠을 한다고 손가락질할 것이오. 최선비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다. 서령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말고 고개를 돌려 남편을 싸늘하게 올려다보았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와중에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방님,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양반 체면 따지다가 굶어 죽어 귀신이 되면 그게 더 큰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감이 떨어져 냉방에서 주무시는 어머님이 걱정되지도 않으십니까? 서령의 말은 조목조목 따져 물을 수 없을 만큼 뼈아픈 진실이었다. 최선비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얼굴만 붉힌 채 고개를 떨구었다. 서령은 남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낫을 들고 뒷산으로 향했다. 옷감을 구할 돈도 없으니 직접 나무를 해와야 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서령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다. 곱게 자란 양반과 규수의 손은 억센 나뭇가지를 꺾고 낫질을 하느라 금세 생채기가 나고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나무를 베어지게 실었다. 산을 내려오던 동네 나무꾼들이 그녀를 보고 수군거렸다. 저거 최진사댁 며느리 아니야 세상에. 여자가 지게를 지고 산을 타다니. 독해도 보통 독한 게 아니구먼. 꽌띠. 친정에서 쫓겨났다더니 오갈 데가 없어 악만 남았나 보네. 그들의 비아냥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서령은 못 들은 척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어머니의 방을 데울 온기였다. 집에 돌아와 마당에 곶감을 부려놓자 쿵 하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아침상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묽게 끓인 보리죽 3그릇과 소금에 절인 무짠지 하나가 전부였다. 안방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신씨는 앙상하게 마른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서령을 노려보았다. 방 안에는 병자 특유의 쾌쾌한 냄새와 약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신씨는 서령이 내민 죽그릇을 손으로 쳐내다시피 밀어냈다. 이런 꿀꿀이죽 같은 걸 먹으라고 가져왔느냐. 내 집안이 망했다 한들. 며느리라는 것이 들어오자마자 시어미를 굶겨 죽이려 작정을 했구나. 죽그릇이 엎어지며 뜨거운 죽이 방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억울할 법도 하건만. 서령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행주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다. 그리고 남은 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시어머니 입가에 가져다 대며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것이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십니다. 곡간이 비어 쌀 한 톨 없습니다. 제가 밭을 일구어 곡식을 거둘 때까지는 참으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신씨는 서령의 기에 눌려 더 이상 투정을 부리지 못하고 억지로 입을 벌려 죽을 받아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령은 호미 하나를 들고 집 뒤편에 버려진 밭으로 나갔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고 돌투성이인 황무지였다. 흙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곳곳에 박힌 바위들은 마치 서령의 앞길을 막아선 고난처럼 단단해 보였다. 서령은 주저앉아 호미질을 시작했다. 깡 호미 끝이 돌에 부딪힐 때마다 손목이 찌릿하게 울렸다. 한식경도 지나지 않아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이내 터져버려 쓰라린 고통이 밀려왔다. 그러나 서령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소매로 쓱 닦아내고 다시 호미를 내리찍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선비는 사랑방 문고리를 잡은 채 어쩔 줄 몰라 서성였다. 사서삼경은 줄줄 외우지만 호미질 한번 해본 적 없는 그에게 아내의 노동은 충격이자 부끄러움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밭으로 다가갔다. 부인, 네. 내가 돕겠소. 이리 주시오. 그가 호미를 뺏으려 하자 서령은 그를 막아서며 말했다. 서방님, 손은 글을 쓰기 위한 손입니다. 서투른 솜씨로 돕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약간만 더 듭니다. 차라리 들어가서 글을 읽으십시오.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저를 호강시켜 주시겠다면 지금은 방해가 되지 않게 비켜주시는 것이 돕는 길입니다. 서령의 말은 매몰찼지만 그 이면에는 남편에 대한 일말의 기대와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배려가 숨어 있었다. 최선비는 아내의 뜻을 알아차리고 붉어진 얼굴로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올리 만무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삭, 흙 파는 소리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해가 중천에 뜨고 다시 서산으로 기울 때까지 서령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않고 일했다. 잡초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자 거칠기만 했던 땅이 조금씩 밭의 형태를 갖추어 갔다. 동네 안악들이 지나가며 저 독한 것 좀 봐. 양반집 딸이라더니 천출보다 일을 더 잘하네. 하며 혀를 찼지만 서령에게 그 소리는 오히려 칭찬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땀방울이 떨어진 자리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었다. 흙 속에서 캐낸 뗏뿌리와 나물들을 바구니에 담으며 서령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오늘은 풀죽을 먹었지만 내일은 이 나물을 팔아 쌀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려앉자 서령은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와 저녁 준비를 했다. 낮에 캐온 나물을 삶아 무치고 남은 보리로 다시 죽을 끓였다. 그녀의 손은 흙물이 들어 시커멓고 손톱 밑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다. 저녁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 신씨가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다. 서령은 시어머니의 요강을 비우고 젖은 수건으로 땀에 젖은 등을 닦아주었다.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주는 그녀의 손길은 거친 겉모습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신씨는 며느리의 거친 손이 자신의 살갗에 닿을 때마다 움찔거렸다. 그 손은 까칠했지만 전해져 오는 온기는 따뜻했다. 신씨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너는 친정에서도 이렇게 험한 일을 했느냐? 손이 그게 뭐냐? 흉측하게
서령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친정에서는 붓을 잡았으나 여기서는 호미를 잡았을 뿐입니다. 손이 거칠어지는 만큼 집안이 일어선다면 제 손이 곰발바닥이 된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신 씨는 며느리의 당찬 대답에 말문이 막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물기가 어렸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났을 무렵 서령은 호롱불 아래 앉아 터진 손바닥에 된장을 발랐다. 약이 없어 민간요법으로 상처를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최선비가 들어왔다. 그는 손에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는데 쭈뼛거리며 서령의 맞은편에 앉았다. 부인, 많이 아프지 않소 내가 못나서. 최선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는 낮 동안 아내가 흘린 땀과 피를 보며 뼈저린 자괴감을 느꼈던 것이다. 서령은 황급히 손을 감추며 말했다. 별거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주무십시오. 그러나 최선비는 서령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다. 그리고 자신의 소매 끝으로 그녀의 손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주었다. 거칠고 갈라진 아내의 손을 어루만지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약속하오.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부인의 이 고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소. 내 평생 붓만 잡고 살아온 놈이나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부인과 어머님을 지킬 것이오. 최선비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결연했다. 서령의 독한 노동과 헌신이 유약했던 서생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이다. 서령은 남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옴을 느꼈다. 친정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비록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부부의 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잡힌 손을 빼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믿겠습니다. 서방님, 그러니 부디 저를 믿고 서방님은 학문에만 정진하십시오. 집안 살림은 제가 어떻게든 꾸려나갈 것입니다. 그날 밤 좁은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가 어우러져 묘한 화음을 이루었다. 서령은 지친 몸을 뉘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벽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잠꼬대와 남편의 글 읽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다음 날부터 서령의 행보는 더욱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장터로 향했다. 산에서 캔나물과 약초들을 장터 구석에 펴놓고 손님을 기다렸다. 처음에는 양반과 여인이 장사를 한다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으나 굶고 있는 식구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싱싱한 산나물 보시고 가세요. 약효가 좋은 도라지도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으나 점차 힘이 실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비웃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끈질기게 흥정을 붙였다. 엽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거강꾼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억척, 어멈이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쌀 한 대와 고등어 한 손을 사들고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천리길을 달려온 장수처럼 씩씩했다. 집에 돌아와 고등어를 굽는 냄새가 퍼지자 시어머니 신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귀한 생선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게냐. 서령은 밥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를 올리며 말했다. 어머님, 많이 드십시오. 이제부터는 굶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끈질기게 서령을 괴롭혔다. 서령이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닭 몇 마리를 사서 키우기 시작했을 때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 닭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간호했지만 닭들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죽어갔다. 서령은 마당에 주저앉아 죽은 닭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싶었지만 문틈으로 자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끼고 벌떡 일어났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이번에는 밭농사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녀는 죽은 닭들을 묻어주고 다시 호미를 들었다. 실패에 굴하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최진사댁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더니 정말 대단하구먼. 그 집이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어. 저런 여자가 들어왔으니 망해가는 집안도 다시 일어날 걸세. 비웃음은 점차 경외심으로 바뀌어갔고 서령의 굳은 살 박인 손은 가문의 명예보다 더 빛나는 훈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최진사댁 굴뚝에서는 끊이지 않고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는 서령이 피워올린 희망의 봉화였다. 동지 섣달에 매서운 칼바람은 낡은 문풍지를 사정없이 두들겼고 그 틈으로 스며든 냉기는 방 안에 누운 병자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시어머니 신씨의 기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 이제는 마른 기침 끝에 검붉은 핏덩이가 섞여 나오기에 이르렀다. 밤새 잠 한숨 이루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던 서령의 눈가는 웜하게 짓물러 있었다. 며칠 전 다녀간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다. 노환에다 오랜 영양실조로 기력이 쇠하여 폐가 거의 망가졌습니다. 당장 산삼이나 녹용이든 탕약을 쓰지 않으면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의원이 적어준 처방전은 서령의 손에서 파들파들 떨렸다. 그 약재들은 지금의 형편으로는 집을 팔아도 구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었다. 억척같이 나무를 팔아모은 엽전 몇 대진 그저 쇳집 한 줌에 불과했다. 서령은 부엌 한 구석, 깨진 항아리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는 은비녀 하나가 나왔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임종 직전 서령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은 네가 시집갈 때 꼭 머리에 꽂거라. 어미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라고 유언을 남기신 물건이었다. 그 비녀에는 어머니의 손때와 따뜻한 체온, 그리고 서령이 유일하게 간직해온 양반과 여식으로서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친정아버지에게 쫓겨날 때도, 시집 와서 손이 거북등처럼 갈라질 때도 서령은 이 비녀만큼은 차마 팔지 못하고 품에 안고 잤었다. 비녀를 쥔 서령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눈앞이 흐려지며 어머니의 다정한 미소가 어른거렸다. 하지만 이내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환상을 깨뜨렸다. 서령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결심했다. 어머니,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예의보다 중하다 배웠습니다. 서령은 비녀를 품에 넣고 읍내로 향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을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읍내 장터는 연말 대목을 맞아 붐비고 있었지만 서령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전당포로 들어갔다. 탐욕스럽게 생긴 전당포 주인은 서령이 내민 은비녀를 요리조리 뜯어보더니 터무니없이 헐값을 불렀다. 물건은 좋으나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말이네. 이 정도면 후하게 쳐주는 걸세. 서령은 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비녀의 은 함량과 세공을 보시면 그 가격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돈입니다. 제 값을 치러주지 않으시면 관아에 가서 공정한 값을 물어보겠습니다. 서령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주인은 투덜거리며 엽전 꾸러미를 더 얹어주었다. 약값을 치르고 남은 돈으로 고기 한 근을 산 서령이 장터를 빠져나오려던 찰나 국밥집 평상에 앉은 장돌뱅이들의 이야기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저 아랫마을 김진사댁 말이야. 결국 쫄딱 망했다지. 뭔가 서령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글쎄, 한양에서 온 대제학 아들이라던 놈이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네. 김진사가 땅 판 돈을 고스란히 그놈에게 갖다 바치고 벼슬자리 하나 얻나 했더니 그놈이 돈만 챙겨서 야반도주를 했다는구먼. 와, 욕심이 화를 부른 게지. 지금 김진사는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서 폐가에 멍석을 깔고 누워있다던데. 꼴이 말이 아니라더군. 장돌뱅이들은 낄낄거리며 술잔을 부딪혔지만 서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아버지가 기어이 사다를 내고야만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 뺨을 맞고 쫓겨나면서까지 경고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버지의 안위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품 안의 약재가 묵직하게 가슴을 눌렀다. 지금 당장 그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차가운 방에서 피를 토하는 시어머니였다. 서령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쳐내며 친정이 있는 쪽을 향해 큰 절을 한 번 올리고는 독하게 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온 서령은 곧바로 약탕기를 올렸다. 하지만 의원이 일러준 약재 중 가장 중요한 설중매, 현오색 뿌리는 돈이 모자라 구하지 못했다. 그것이 없으면 약효가 반감될 것이 뻔했다.
서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희뿌연 눈구름이 삼봉우리를 뒤덮고 있었다. 돈으로 살 수 없다면 내 발로 찾아오는 수밖에 없다. 서령은 약탕기를 남편에게 맡기며 신신당부했다. 서방님, 약불을 잘 지켜보십시오. 정성이 반입니다. 저는 잠시 뒷산에 다녀올 테니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최선비는 서령의 비장한 표정에 겁을 먹고 물었다. 이 눈보라 속에 산은 왜 간단 말이오? 위험하오. 그러나 서령은 대답 대신 집신끈을 다시 단단히 동여매고 호미와 작은 망태기 하나를 챙겨 집을 나섰다. 눈은 이미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산새는 험하기 그지없었다. 산 중턱에 오르자 칼바람은 더욱 거세져 서령의 볼을 사정없이 핥히었다.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서령은 멈추지 않았다. 눈 속에 파묻힌 바위 틈을 헤집으며 그녀는 오로지 약초만을 찾았다. 미끄러운 바위를 딛다. 발을 헛디뎌 수십 발자국 아래로 굴러떨어지기도 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종아리에 깊은 상처가 났지만 흐르는 피는 금세 얼어붙어 딱지가 앉았다.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해. 서령은 주문처럼 중얼거리며 눈 덮인 절벽을 기어올랐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절벽 끝 바위 틈에서 희미하게 붉은 줄기를 드러낸 풀이 보였다. 바로 설중매였다. 서령은 환희에 찬 비명을 지르며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뿌리를 캐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며 현기증이 일었으나 그녀는 혀를 깨물어 정신을 차렸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생명이었다. 한편 집에서 약탕기를 지키던 최선비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아내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등불을 들고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부인, 부인, 어디 있소? 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때 마을 어귀 언덕에서 절뚝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눈사람처럼 온몸이 하얗게 덮인 채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다가오는 것은 분명 서령이었다. 최선비는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아내를 부축했다. 서령의 얼굴은 동상으로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옷은 피와 흙으로 엉망진창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품속, 가슴 가장 깊은 곳에는 체온으로 녹지 않게 감싼 약초가 고이 들어 있었다. 최선비가 서령을 안아 들여다 그녀의 머리를 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언제나 그녀의 머리를 지키던, 그토록 아끼던 은비녀가 사라지고 대신 거친 나무 꼬챙이가 꽂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으로 들어와 온 몸을 녹일 새도 없이 서령은 캐온 약초를 지식여 약탕에 넣었다. 최선비는 아내의 퉁퉁 부은 발과 피투성이가 된 손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못난 놈이라. 부인이 이 고생을 하는구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부인의 목숨을 걸고 어머니의 유품까지 팔다니. 최선비는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평생 글만 읽으며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온 자신이 사무치게 부끄러웠다. 아내는 가녀린 몸으로 집안의 태산 같은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자신은 고작 체면치레나 하며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다. 서령은 약사발을 들고 남편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울 시간이 있으면 책을 보십시오. 서방님의 눈물은 저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서방님의 급제는 저를 살게 할 것입니다. 제가 판 것은 비녀가 아니라 서방님의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진심이 최선비의 심장을 관통했다. 약이 완성되자 서령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워 약을 먹였다. 신기하게도 약을 먹은 지 한 시즌이 지나자 며칠 동안 멈추지 않던 기침이 잦아들고 신씨의 창백했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고비를 넘긴 것이다. 시어머니가 편안하게 잠든 숨소리를 들으며 서령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선비는 말없이 서령의 피 묻은 발을 씻겨주었다. 따뜻한 물이 닿자 얼었던 살이 녹으며 찌릿한 고통이 왔지만 서령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최선비는 아내의 발을 수건으로 닦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 맹세코. 다시는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지 않으리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나는 한양으로 떠날 것이요. 과거에 급제하여 금에 환향하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소. 다음 날 새벽, 최선비는 보찜 하나를 메고 살인문 앞에 섰다. 서령은 밤새 지식여 만든 주먹밥을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어머님을 모시며 서방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최선비는 서령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 쌓인 길을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예전의 유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함이 감돌았다. 서령은 남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과제는 시어머니를 완쾌시키고 몰락한 친정아버지를 어떻게든 구제하는 것이었다. 두 집안의 운명이 오직 그녀의 가짚은 두 어깨에 달려 있었다. 서령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폐부 가득 채웠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한 잠시의 숨 고르기였다. 겨울이 가고 언 땅이 녹아내리자 최진사 댁에 척박했던 돌밭에도 푸른 보리싹이 돋아났다. 서령이 피땀 흘려 일군 밭은 이제 제법 기름진 옥토에 태가 났고 병석에서 일어난 시어머니 신씨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다. 서령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졌다. 그러나 봄 기운이 만연한 들녘과 달리 고을 장터 한 구석에는 썩은 고목처럼 시들어가는 노인이 있었다. 바로 서령의 친부 김진사였다. 전 재산을 사기꾼에게 털리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그는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서 구걸로 연명하고 있었다.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걸레 조각이 되었으나 그는 여전히 헛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 누가 적선이라도 하려 하면 에잉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하며 호통을 치곤 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미친 노인이라 손가락질했고 개들조차 그를 보고 지저대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신임 현감은 부임하자마자 고을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효행록 셔식록을 다시 쓰겠다고 공표했다. 억울한 자는 풀어주고 숨은 효자는 찾아 상을 내리며 폐륜을 저지른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서슬퍼런 포고문이 나붙었다. 그리고 며칠 뒤 관아의 포졸들이 김진사의 움막과 최진사 댁으로 들이닥쳤다. 김진사와 최진사 댁, 며느리 서씨는 당장 관아로 출두하라. 영문을 모르는 김진사는 포승줄에 묶이지는 않았으나 죄인처럼 관아로 끌려갔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필시 그년 때문이다. 아비에게 대들고 쫓겨난 그 불효막심한 년 때문에 내 말년이 이토록 비참하게 꼬이는구나. 이제는 관아에 끌려가 망신까지 당하게 생겼으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김진사는 이를 갈며 서령을 원망했다. 관아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구경꾼이 모여 있었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위험 있는 표정의 현감이 앉아 있었고 그 아래에는 고을의 유지들과 양반들이 도열해 있었다. 김진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뜰 앞에 꿇어 앉았다. 잠시 후 또 다른 쪽에서 서령이 걸어 들어왔다. 비록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었으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당당한 걸음걸이는 좌중을 압도하는 기품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김진사를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그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김진사는 힐끔 딸을 쳐다보았다. 흑투성이 손과 그을린 얼굴, 양반집 교수의 태는 온데간데 없고 영락없는 시골 안악의 모습이었다. 그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굽세, 꼬라고는 내년도 고생 꽤나 했나 보구나. 이것이 다 천벌이다. 현감이 묵직한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듣자 하니 이 자리에 앉은 김진사는 딸에게 재산을 빼앗길 뻔하고 내쫓은 비운의 아비라 하고 그 딸 서씨는 시집가서도 악독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들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 고을의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 현감의 말에 구경꾼들이 웅성거렸다. 김진사는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라 생각하고 바닥에 머리를 채쓰며 읍소했다. 사또 제 여식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처녀는 아비가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대업을 막고
감히 아비의 멱살을 잡으며 재산 문서를 탐했던 페류나입니다. 전연 때문에 가문이 망하고 제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부디 엄벌에 처하여 인륜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김진사의 목소리는 표독스러웠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현감은 차가운 눈으로 김진사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래서 그대는 땅을 팔아 그 대업을 이루었는가? 김진사는 말문이 막혔다. 그것이 간악한 사기꾼 놈에게 속아. 현감은 콧방귀를 뀌며 손짓을 했다. 그러자 포졸들이 웬 죄인 하나를 굴비 역듯 끌고 나왔다. 바로 김진사를 등쳐먹고 도망쳤던 그 한양 사기꾼이었다. 놈은 모진 고문의 초주검이 되어 있었다. 이 자가 바로 김진사의 재산을 가로챈 자다. 놈의 자백에 따르면 김진사가 땅을 팔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이를 눈치채고 막으려 했던 이가 바로 따님이라 하더구나. 사기꾼조차 그 딸의 눈빛이 무서워 일이 틀어질 뻔했다고 실토하였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현감은 말을 이었다. 그대는 딸이 욕심 때문에 문서를 탐했다고 했으나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딸은 그 땅을 팔아치우려는 아비를 막기 위해, 즉 아비가 거리로 나앉는 것을 막기 위해 악역을 자처했던 것이다.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 부모가 낭떠러지로 가는 것을 보고도 순종하여 밀어넣는 것이 효인가? 아니면 욕을 먹고 매를 맞더라도 바짓가랑이를 잡아 끄는 것이 효인가? 현감의 호통은 천둥소리처럼 관아를 울렸다. 김진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하오나. 전혀는 시집 가서도 김진사는 마지막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그때 구경꾼들 틈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아닙니다. 사또. 최진사댁 며느리는 효부 중의 효부입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최진사댁 이웃 안악이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맞습니다. 병든 시어머니를 살리려고 한겨울에 산을 넘어 약초를 캐왔습니다. 손발이 다 터지도록 일해서 망해가던 최진사댁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친정어머니 유품인 은비녀까지 팔아 시어머니 약값을 댔습니다. 본물. 터지듯 쏟아지는 백성들의 칭송에 김진사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령을 쳐다보았다. 자신이 페류나라고 저주했던 딸이 남의 집에서는 효부로 추앙받고 있었던 것이다. 현감은 부드러워진 눈길로 서령을 바라보며 물었다. 부인, 그대는 어찌하여 아비에게 쫓겨나면서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찌하여 시집에서는 그토록 모진 고생을 자처했는가? 서령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소녀, 배우기를 부모는 하늘이라 했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든 천둥을 치든 자식은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내치신 것은 제가 아버님의 뜻을 거스른 죄에 대한 벌이시니 달게 받았습니다. 허나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이 사기꾼의 늪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길거리에 나앉으실 것을 뻔히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더 큰 불효라 여겼습니다. 비록 그날은 불효녀라 손가락질 받았으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령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또한 시집에 와서는 가난은 죄가 아니나 게으름은 죄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글을 읽어야 하니 제가 밭을 갈았고 시어머니는 편찮으시니 제가 약을 다렸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효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일 뿐입니다. 어찌 칭송받을 일이겠습니까? 서령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숙연해졌다. 훌쩍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현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와 서령의 앞에 섰다. 그리고 놀랍게도 허리를 굽혀 예를 표했다. 내 오늘 참된 스승을 만났다. 그대의 효심은 껍데기뿐인 예법에 갇힌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현감은 즉시 김진사를 향해 돌아섰다. 김진사, 그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진흙 속에 내던지고 돌멩이를 품으려 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김진사는 부들부들 떨며 서령의 손을 바라보았다. 흙투성이가 되고 손톱이 빠진 흉터투성이의 그 손. 과거 자신이 곱게 키울 때 먹을 갈아주던 그 고운 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모든 상처가 자신을 지키려다
그리고 시집 식구를 살리려다 생긴 영광의 상처임을 깨달은 순간 김진사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서령아. 김진사는 털썩 주저앉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의 감촉이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미쳤었구나. 헛된 명예에 눈이 멀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었어. 아이고. 김진사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의 눈물은 회한과 부끄러움으로 얼룩져 있었다. 서령은 조용히 아버지의 등을 쓸어내렸다. 아버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주셨으니 되었습니다. 그녀의 용서는 봄눈 녹듯 따뜻하고 자애로웠다. 그때였다. 관아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암행어사 출두야. 아니, 그것은 암행어사가 아니었다. 붉은 관복을 입은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오며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다. 한양에서 기별이오 이곳 출신 최. 전령은 숨이 차 헐떡이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크게 숨을 들이켜고 외쳤다. 최선비 최명수 선비가 금년 식년시 문과에 장원 급제하였소. 임금님께서 친히 어사화를 내리시고 금이 환양하는 중이오. 순간 관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함성으로 뒤덮였다. 장원 급제라니 최진사댁 경사났네. 서령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전령을 바라보았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는 그녀를 시어머니 신씨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달려와 얼싸안았다. 아가 들었느냐? 네 서방이. 네, 서방이 해냈다. 이 모든 게 다 내 덕분이다. 김진사 또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사위가 장원 급제를 했다니.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집안이 자신의 딸 덕분에 다시 일어선 것이다.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청천벽력 같던 불행의 끝에 마침내 눈부신 서광이 비치고 있었다. 청천벽력과도 같았던 징소리는 이제 고을 전체를 뒤흔드는 축제의 풍악으로 바뀌었다. 꽹과리와 북소리가 지축을 울리는 가운데 마을 어귀에서부터 휘황찬란한 행렬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앞서가는 기수들이 깃발을 나부끼고 그 뒤로 붉은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어사화를 꽂은 최명수가 백마 위에 올라타 위풍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그 눈부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낡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풀 죽은 채 떠나던 그 유약한 선비가 이제는 천하를 호령할 듯한 기세를 뿜어내는 장원 급제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아이고, 최진사댁 아들이 정말로 장원 급제를 했고 먼 그 집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빌더니 하늘이 감동했어.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말 위에 앉은 명수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관아마당 한 구석에 초라한 행색으로 서 있는 아내 서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명수는 관아마당에 당도하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렸다. 흙먼지가 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붉은 관복 자락을 휘날리며 서령에게로 달려갔다. 현감이 마중을 나오려 했으나 명수는 그조차 지나쳐버렸다. 서령의 앞에 멈춰선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부인. 목이 메어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눈앞의 아내는 자신이 떠날 때보다 더 야위어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변해 있었다. 무엇보다 명수의 가슴을 후벼 판 것은 서령의 손이었다. 곱디곱던 양반과 규수의 손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갈라져 피딱지가 앉은 그 손. 명수는 주저앉아 그 거친 손을 자신의 비단 관복 위에 올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내 이 손을 보고 어찌 기뻐할 수 있겠소. 이 못난 지아비를 기다리느라 이 고생을. 서령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서방님, 정말로 해내셨군요. 꿈이 아니지요. 명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비단 헝겊에 쌓인 은비녀였다. 서령이 시어머니의 약값을 위해 팔았던 친정어머니의 유품인 바로 그 비녀였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 읍내 전당포에 들러 되찾아 두었소. 내 반드시 성공하여 이 비녀를 다시 부인의 머리에 꽂아주리라
맹세하고 또 맹세했소. 명수가 서령의 헝클어진 머리에 은비녀를 꽂아주자 주변을 둘러싼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금의 환향보다 더 빛나는 부부의 정칭이었다. 시어머니 신씨는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현감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그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때 군중 틈바구니에서 슬그머니 몸을 숨기며 빠져나가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진사였다. 그는 사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천대했던 사위는 고관대작이 되었고 폐류나라 저주했던 딸은 만인의 칭송을 받는 효부가 되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사무쳐 감히 그들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서령의 눈은 아버지를 놓치지 않았다. 아버님 서령의 외침에 김진사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서령은 남편의 손을 이끌고 김진사 앞으로 다가갔다. 명수는 망설임 없이 장인의 앞에 큰 절을 올렸다. 장인어른, 소자 명수,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불효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김진사는 사위의 절을 받기는커녕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를 죽여다오. 내 눈이 멀어 너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다. 내 무슨 낯짝으로 너희를 보겠느냐. 서령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더러워진 손을 잡았다. 아버님, 지난날의 과오는 잊으십시오. 아버님께서 저를 낳아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명수 또한 거들었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를 낳아주신 분이니 곧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그간의 고초는 이제 끝났습니다. 김진사는 딸과 사위의 넓은 아량에 목 놓아 통곡했다. 평생 허세와 욕심으로 쌓아 올렸던 아집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눈물 콧물로 얼룩진 얼굴로 서령의 손을 잡고 비로소 진심 어린 참회의 말을 뱉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딸아, 내 자랑스러운 딸아. 그날 고을잔치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최진사 댁 마당에는 웃음꽃이 만발했다. 몰락했던 두 가문이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밤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쓰러져 가던 최진사 댁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번듯한 기와집 99칸이 들어섰다. 소슬대문에는 효자문 셔즈문이라는 현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하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오갔으나 안주인 서령의 생활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비단옷보다는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직접 장독대를 닦고 텃밭을 가꾸었다. 남들이 이제 마님 소리 들으며 편히 쉬시지요 라고 권해도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손에 흙을 묻히지 않으면 쌀 귀한 줄 모르게 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랫사람의 노고를 잊게 됩니다. 이 집안을 일으킨 것은 요행이 아니라 땀방울이었음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검소하고 겸손한 태도는 집안의 가풍이 되어 하인들조차 주인을 존경하며 따랐다. 사랑방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백발이 성성한 김진사가 무릎에 어린 외손자를 앉혀놓고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아이가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따라하자 김진사의 얼굴에는 주름이 잡히도록 한박 웃음이 번졌다. 그는 더 이상 헛된 명예를 쫓는 속물적인 양반이 아니었다. 텃밭에서 소일거리를 하고 손주를 돌보며 틈틈이 자신의 과오를 담은 참회록을 집필하여 후세의 경계로 삼고자 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인자해 보였다. 시어머니 신씨 또한 서령의 극진한 봉양 덕분에 건강을 되찾아 안채에서 며느리와 담소를 나누며 여생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내 전생에 나라를 구했지. 저런 며느리를 얻다니. 내가 복이 터졌어. 어느 늦가을 저녁 조정의 일을 마치고 돌아온 명수가 서령과 함께 후원 정자에 올랐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정원에는
국화 향기가 그윽했다. 명수는 서령의 손을 잡았다. 5년 전보다는 많이 고와졌지만 여전히 손바닥에는 굳은 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명수는 그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부인, 기억하오. 우리가 처음 혼례를 올리던 날 부인이 내게 굶어 죽는 것보다 체면이 더 무섭냐고 호통치던 그날을. 서령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습니까? 서방님께서 호미를 뺏으려다 저에게 혼쭐이 나셨지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명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정에서 나라지를 하다 보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오. 그때마다 나는 부인의 그날 그 눈빛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소. 백성을 위하는 길은 체면이나 명분이 아니라 당장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실천에 있다는 것을 부인에게 배웠소. 서령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답했다. 저는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입니다. 허나 이제와 돌아보니 진정한 효셔란 부모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잘못된 길로 가실 때에는 목숨을 걸고 막아서고 집안이 어려울 때는 내 몸을 던져 일으켜 세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버님께 불효녀라 손가락질 받았으나 그 불효가 결국은 아버님을 살리고 두 집안을 살리는 큰 효도가 되었으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싼 온기는 식을 줄 몰랐다. 먼 훗날 사관수관은 이 일화를 기록하며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다.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만을 효라 여기지만 김진사의 딸 서령은 거역함으로써 아비를 구했고 고된 노동으로 지아비를 일으켰으니 이를 일러 대효 다셔라 한다. 그녀는 친정에서는 쫓겨난 불효녀였으나 역사에는 가장 지혜롭고 강인했던 며느리이자 딸로 기록될 것이다. 최진사, 댁담장 너머로 퍼져나가는 국화 향기는 엄동설안을 이겨내고 피어난 서령의 삶처럼,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두 아버지의 회한과 사랑처럼 은은하고도 깊게 고울 전체를 감싸 안았다.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롭고 시련을 겪은 나무가 더 단단한 법이다. 서령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밤마다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그리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아낙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래도록 전해졌다.